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은 교재에서 56페이지에 해당되고요. 교재 56페이지에서는 투자자산과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자산에는 투자자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회계 1급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렸었어요. 회사에서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샀다면 우리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이 건물을 사용했던 그 목적이 만약에 지금처럼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똑같은 건물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또 이번에는 목적이 얘를 판매 목적으로 샀다고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판매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 얘 뭐라고 써야 돼요? 상품이라고 써야 돼요. 왜?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중에서 상품, 제품, 재고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로 써야 된다? 상품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샀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회사는 부동산 회사라는 뜻이겠죠. 그런 걸 갖다가 회계 담당자는 무조건 계정만 암기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서 계정들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잘 이해해서 그 목적에 맞는 계정 과목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투자 자산에서 첫 번째는 투자 부동산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뭐가 있었어요. 여기 단기 금융상품 있죠. 단기 금융상품이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1년이 넘어가는 장기라고 한다면 여기 장기성 예금이라든지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 있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투자 자산에 있었는데 여기 단기라는 뜻이 1년 이내라는 뜻이니까 여기 매매 증권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대여금도 세 번째 단기 투자 자산 안에 단기 대여금이 있었잖아요. 단기 대여금이 장기가 된다면 장기 대여금 위주로 오죠. 즉 단기 투자 자산 요 항목에서요. 여기 항목에서 단기라는 용어가 빠지게 되면 다 어디로 오게 된다? 여기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으로 이렇게 다 오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 구성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투자자산에서 유가증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구분할 때는 그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이 회계 1급 때 막 수업 들었던 내용들이 가만히 보니까 회계 1급 수준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무 2급 수준도 다 얘기해놨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회계 1급 배울 때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똑같이 세무 2급 수업하는데 여기 수업 내용 중에는 세무 1급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 하는 저만 구분할 줄 알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들 많이 하셔서 세무 1급도 한번 공부해 봐야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오후반에 수업 듣는 사람들처럼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거라고 믿고 싶어요. 뭐 그땐 그러겠죠. 배웠는데요, 다 까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지분은 주식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채무증권은 채권, 채권은 뭐뭐가 있어요? 국채, 공채, 사채는 회사채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 용어로 우리가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들은 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또 하나 얘기는 해드렸지만은 여기 단기매매증권 안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매도가능증권에도 똑같이 주식도 있고 채권도 다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주식도 있고 여기도 채권도 있어요. 만기보유증권은요. 여기는 만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채권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분법, 지분이란 용어 들어갔으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주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유가증권에 대해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렇게 계정으로 네 가지를 사용할 텐데요. 얘네들이 다 목적이 있다 그랬었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그러면 얘는 단기 매매증권이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타 회사에 투자했다는 얘기로 나와요. 그러면 장기 투자 목적,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작정으로 갖고 있다면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의 여기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라 그랬었어요. 즉 여기 있는 증권들은, 계정들은요, 처음에 취득할 때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써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지금 취득을 했는데, 얘가 회사의 급변으로 인해서 1년 이내에 이를 시세 차익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반드시 단기 매매증권을 뭘로 바꿔 써주라 그랬어요? 매도 가능증권으로 이렇게 바꿔 써주셔야 돼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살 때 장기 투자 목적으로 타 회사 주식을 샀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해 놨겠죠.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얘 다음 달에 팔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처리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또 이번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채권을 갖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정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썼는데, 얘 또 다음 달에 팔아버릴래.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바꿔 쓸 수 없어요. 오케이? 얘도 바꿔 쓸 수가 없다.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따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따 잠깐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만기 보유 증권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으로 계정 바꿔 쓰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고,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바꿔 쓰기 전에 그 전날까지 공정 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 쓰면 돼요. 지금 요 설명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설명이냐면 교재 57페이지 보세요. 교재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지금 쭉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하는 거하고 내용들 교재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드렸던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앞에 회계 1급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익 때문에 자본 기준에서도 자꾸만 나오고 그랬었죠. 여기 또 투자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해서 이거 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서 주의해야 될 거, 물론 자본 기종의 특징이 있으니까. 자, 우리 한 주를 사갖고 왔어요. 지금 현재 사갖고 오는 공정 가치는 10만 원이래요. 수수료는 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취득할 때 지금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 수수료는 부대비용으로 다 포함시키라 그랬죠.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은 반드시 별도로 써주라 그랬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우리가 11만 원이 됐어요. 자, 12월 31일이 됐는데 지금 얘 공정 가치가 얼마냐면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얼마가 증가했어요? 여기 11만 원이니까 4만 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4만 원 이렇게 써주고,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여긴 자본 계정이고 자본에 어디 있는 계정이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계정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처분해요. 처분할 때 지금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현금 20만 원 받겠죠. 우리가 갖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였어요? 12월 30일 날 평가한 금액 15만 원짜리였었죠. 그죠? 그리고 그 차액 5만 원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여기 앞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부터 먼저 상기 처리해서 없애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4만 원 이렇게 없애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차이 나요? 9만 원 차이 나죠? 이 9만 원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본 계정에서 설명했던 거 지난번에 여러 번 해봤는데 혹시 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 여기서 상기 처리하는 거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 딴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드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면 이 문제 나오면 용감하게 잘 틀려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잘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아까 임차권리금 나왔었죠? 또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기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여기 상대적인 개념인 임대보증금은요. 얘는 건물주 입장에서죠. 그래서 부채예요. 임대보증금.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죠. 아까 배웠던 무형자산인 여기 임차 권리금이라고 그랬죠.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이 개정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항상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세 가지 이렇게 다 정리해서 얘기해 드린 거랍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전세권 이런 것들도 지금 기타 비유동자산인지 아닌지 비유동자산에서 구분할 때는 이것도 써놓을까요? 설명은 물론 해드렸지만 보시게 되면 우리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데 이 비유동자산에는 조금 전에 배웠던 투자자산이 있고요. 또 뭐도 있었어요? 유형자산이 있었고요. 또 무형자산이 있었고 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도 설명해 드리는 것은 바로 요 녀석이에요. 기타 비유동자산. 어떤 항목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첫째, 여기 비유동 중에서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면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 때 이 유동자산 중에서요. 유동자산 중에서 외상 매출금은 대표적인 매출채권으로서 유동자산인데 얘가 1년 이내 회수를 못하겠대. 그러면 얘는 유동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빼버리고 얘를 갖다가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장기 외상 매출금이 여기 투자자산인가요? 유형자산인가요? 무형자산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에 장기 매출채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바드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랍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교재에서 5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투자자산이란 그래서 투자자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회계를 배우니까 거기 창고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 뭐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의 분류
걔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거기 유가증권에서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계정의 이름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가로 쳐놓고 써놓은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의 최초 인식과 측정에 대한 게 58페이지에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비교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수수료 비용 중요하죠.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갖다가 저는 매도 가능 증권만 정리해서 좀 설명해 드렸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워낙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평가와 평가 손익의 처리 부터 설명 다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만기 보유증권, 요거는 잠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여기 만기 보유증권 있잖아요. 여기 만기 보유증권, 얘가 5년 후에 50만 원짜리인데 얘가 현재 가치로 공정 가치로 얼마라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냐면 40만 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쓴 용어가 이 4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공정 가치라고 불렀죠? 그죠? 공정 가치라는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원 용어는 공정 가치가 아니에요. 이 금액은 5년 후에 50만 원짜리가 지금 현재 상각을 하게 되면 40만 원이라는 뜻인데 얘 정식 명칭은 상각 후 원가라고 불러요. 상각 후 원가. 그게 바로 채권에 있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상각 후 원가라는 용어로 쓴답니다. 얘가 원래는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5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만기 보유증권 옆에 상각 후 원가로 측정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상각 후 원가가 또 뭐야? 라고 또 모르실 건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바로 요 내용이에요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거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손익의 처리,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할 때는 장부 금액과 만기 액면 금액의 차이를 상환 기간에 걸쳐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 수익에 가감한다 그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건 내일 사채 배우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실 테니까 유효 이자율법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내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손상차손, 그것도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손상차손 유형자산 갖고 해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고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화면 보세요. 유가증권의 재분류, 지금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요거 설명이 그 설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유동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나와 있는데 이건 계정에 대한 내용들이고 거기 읽어보셔도 기타 비유동자산 해줬던 것 중에서 계정들만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랍니다. 근데 혹시 보다가 이연법인세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연법인세. 얘는 그냥 잠깐 말만 해드릴게요. 법인세인데 법인세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한 것처럼 법인세 세금이 법인세가 일정하게 얼마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얘는 법인세법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어떤 거는 비용으로 되고 어떤 거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올해는 돈을 안 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감가상각비인데 우리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10만 원 나왔어.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원 나왔어. 그러면 감가상각을 했는데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이 더 높잖아요.
비용을 많이 인정해 주니까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반대로 정액법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걸 갖다가 내년에 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연법인세는 세무조정의 이 이유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연이라는 뜻은 연도수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동자산에도 있고 유동부채에도 있고,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에도 있고 비유동부채도 있고, 이연법인세는 네 가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다라는 정도만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문제에 전혀 출제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또 궁금해 할까봐 대충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충인데도 되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오시게 되면은 61페이지 확인 예제까지 천천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도 정독서 문제도 읽어보고 풀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62페이지에 부채부터 시작하는데, 부채에서도 서체에 관련된 내용이 좀 중요한 항목인지라 내일도 여기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